자동차의 공기 저항력은 차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일상적인 주행 속도에서도 공기 저항은 주행 저항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속도를 낼 수 없는 시내에서 천천히 주행할 때는 차의 무게에 의한 위치 에너지나 기관의 작동 저항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합니다. 공기 저항은 속도에 대한 제곱배로 주행 저항을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어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의 공기 저항력이 80kg이라면 시속 200km로 달릴 경우에는 640kg 수준의 주행 저항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나 공기 저항은 음속을 돌파할 때까지만 상승하고 음속 이후부터는 그다지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음속 항공기의 음속 돌파 이후 속도를 마하 2, 3, 4, 그 이상으로 속도를 낼 경우에는 마하 1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비행기의 마하 1 이상은 엔진의 추진력이 관건입니다. 보통의 제트 엔진에서 뿜어내는 추진 속도는 마하 2를 넘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램제트나 스크램제트, 로켓 엔진 같은 초음속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추진체가 필요해지죠. 그러나 자동차가 지면을 초음속으로 달리는 건 보편적 상황이 아니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 수준에서는 음속 이상의 유선형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는 아직은 없겠죠. 이러한 자동차 유체역학의 기본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동차 공기저항의 첫 번째 요소는 전면, 투영 단면의 면적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는 차의 면적이 좁을수록 공기저항이 적겠죠. 자동차의 바디 형상은 다운포스를 유도함과 동시에 전방의 공기를 효과적으로 가르기 위해서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거의 모든 자동차는 전방의 형상을 아래로 낮추고 전면 경사도 뒤로 눕혀서 디자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전면 못지않게 후면의 유선형도 중요한데요. 잘 설계된 유선형 바디는 후면 단면도 점점 작아지면서 에어리어 룰도 잘 지켜진 바디를 말합니다. 에어리어 룰이란 공기를 가르며 이동하는 물체의 전방에서부터 꼬리까지의 단면적 변화의 분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단면적의 변화량이 부드럽게 증가하고 부드럽게 감소하는 일종의 면적 벽책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비행기의 디자인 사례는 날개의 면적이 증가하는 만큼 동체의 면적을 줄여 단면적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설계를 반영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공기저항 감소 요인은 표면 구개비의 최소화입니다. 즉, 자동차 표면의 돌출 부위와 표면 요철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오늘날의 자동차들은 표면을 훑어보면 걸리적거리는 부분 없이 늘씬하게 잘 만들어져 나오고 있지요. 셋째, 유선형 요인은 다운포스를 위한 에어댐과 윙입니다. 속도에 따른 다운포스 증가는 타이어의 접지력을 향상시켜 안전운전의 기본이 되는데요. 다운포스를 위한 공력 설계는 필연적으로 공기저항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공기 저항과 다운포스의 필요한 개를 잘 찾아 꾸준한 실험을 통해 인내심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잘 설계된 자동차 바디는 별도의 부가장착물 없이도 바디 자체가 다운포스를 유도하는 윙 역할을 하게 디자인되어 출고됩니다. 또는 비행기의 가변익 형상 구조를 차용하여 속도에 따른 다양한 형태로 다운포스 윙이 주행 중에 형상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이때 자동차의 바닥 설계 또한 바닥면을 평평하게 잘 막아주어 차 바닥을 이용한 진공 효과로 얻어지는 다운포스를 충분히 살려줘야겠습니다. 차 바닥을 이용한 다운포스를 내는데 필요한 설계는 앞쪽 면적을 낮게 배치하고 차 뒤쪽으로 갈수록 살짝 뜨게 설계하면은 디퓨저에 의한 효과로 인해 차바닥에 진공이 형성되며 형성된 진공은 자동차 바디를 지면에 찰싹 밀착시켜줍니다. 차바닥을 이용한 다운포스 설계는 각도가 살짝이라도 어긋나면 이처럼 차가 공중을 날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도로상에 다니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태생이 스포츠카가 아닌 이상 이러한 아음속 유체역학을 어느 정도 무시한 채로 소비자의 시선을 현혹하기 위한 드레스업 차원에서 겉으로 보이는 모양 중심으로 차의 디자인이 완성되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현실적 문제로서 일단 만들어진 자동차의 기초 플랫폼이 바뀌어야 하는 디자인을 했다면 현실적으로 생산이 곤란해지죠. 자동차 제조업 회사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으로서 수익성이 좋지 않은 설계는 현실에 구현하지 않습니다. 다만 컨셉트카 쇼를 통해 미래를 약속하는 전시회는 자주 합니다. Unsurprisingly, it was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human-machine interface. Adaptable aerodynamics are introduced here for the first time in the form of individual bionic flaps that look like reptile scales and can be deployed to adjust the air flowing over the vehicle in response to changing conditions. Round tires are a thing of the past, replaced with spherical versions which give increased. 대개의 슈퍼카들이 차바닥 공력과 리어 디퓨저 및 다양한 가변익 다운포스 윙과 바디 에어리어 룰 등 항공공학을 통해 얻은 공기 유체역학에 관한 지식이 바디에 반영되어 출시되는 반면 일반 양산 승용차는 1, 2톤 수준의 차 중량과 차 속도를 감안할 때 유선형보다는 편의성과 충돌 안전에 더 치중하여 설계됩니다. 그리고 그런 양산 승용차에서 유선형은 꼭 다운포스를 유도하기 위한 날개나 스포일러를 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 양산 승용차의 유선형을 통해서 얻는 이점은 공기를 가르는 주행 물체로서 자동차에 부여되는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에 더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면 돌기를 최소화하여 풍절음을 줄인다거나 공기의 흐름을 매끄럽게 하여 차체가 공기로 인해 떨리는 현상을 최소화하는 식이죠.
자동차의 유선형에 관해서는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총알형 비행기 콕핏 스타일 자동차로부터 노면 위로 공중부양하여 달리는 그라운드 이펙트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컨셉과 다양한 자동차 컨트롤 장치들이 자동차에 적극 도입되면서 솔레노이드 밸브로 특성이 돌변하는 서스펜션, 전자제어 토크 벡터링 트랙션 컨트롤, 신소재 브레이크 시스템 등 갖가지 기술들이 슈퍼카를 비롯해 하이퍼카와 대량 생산 표준 자동차에 여러 형태로 적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얼핏 눈에 안 띄거나 어떤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자신의 차를 몰고 다니는 게 대반사죠. 그렇지만 유선형 바디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디자인에 대한 것은 유체역학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날렵하다라는 시각적 첫인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동차의 유선형에 관한 관심은 1930년대, 40년대 항공공학과 엔진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무르익었고 차가 빨라질수록 이러한 유선형 자동차는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동차들은 기본적으로 시속 200km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동차 외형 스타일링에서 공기저항 최소화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레이놀즈 수를 고려하듯 차 표면의 도료에서도 공기와의 마찰 저항을 최소화하는 공기에 대한 매끈한 도료나 차에 쓸데없는 공기구멍을 내지 않는 현명함이라든가 불필요한 엣지의 절제 같은 건 1980년대 들어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나 1980년대의 엔진은 여전히 출력이 충분치 못했으므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했던 반면 오늘날의 자동차 엔진들은 공기 저항을 이겨버릴 만큼 강력해졌기 때문에 공기 저항 감소는 기본일지라도 중요 관심사는 차라리 다운포스에 있고 다운포스로 인한 타이어 그립 향상과 안정적 핸들링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알뜰 자동차 유저를 위한 자동차라면 공기에 관해서는 연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기저항 감소를 접근하겠죠. 오늘날의 자동차 디자이너들의 공기 유체역학에 관한 이해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으며 단지 멋을 위해 에어로 파츠를 달고 스포일러를 디자인하지만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유선형이 제대로 틀을 갖추기 시작한 건 1950년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디자이너 프랑코 스칼리오네는 2차 대전 후 항공기 업계에서 자동차 업계로 전향했던 인물인데요. 그는 비행기의 공기역학을 자동차에 접목하였고 그의 유선형 디자인 논리는 모양만 그럴싸한 게 아니고 실제로도 성능이 입증되어 낮은 공기저항 개수로 인해 엔진 출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1920년대 폴 야라의 유선형에 관한 연구 이후 1950년대 제규어 D타입의 유선형 바디 또한 전에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횡풍에 대한 연구와 더 튼튼한 모노코크 셰시를 적용하기에 이르렀죠. 차를 낮게 그리고 프론트 노즈와 테일은 가능한 한 좁게 디자인하여
유체역학적 안정성을 얻었습니다. 당시 제규어의 엔지니어들은 그들의 직렬 6기통 XK 엔진의 높이를 더 낮게 재설계하는 추가적인 노력도 차의 디자인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처럼 항공 유체역학 기술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주어왔고, 지금은 공기역학은 효율성과 스타일링이라는 면에서 자동차 디자인의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1920년대 타트라 자동차에서부터 비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 맥라렌이나 베이론, 페라리에 이르기까지 항공기 유체역학과 유선형에 관한 연구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레이싱 스포츠카들부터 승용차에 이르기까지 다운포스를 위해서 디퓨저, 카나드, 스포일러, 다운포스 윙, 에어댐 등등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후 전후 복원 사업을 거쳐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산업은 점점 무르익었으며, 이윽고 일반 승용차에도 스포티한 이미지의 상징처럼 활용되는 스포일러라는 액세서리를 단 표준형 양산 자동차들이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액세서리들은 리어 윙도 아니고 스포일러도 아니고 그냥 허전한 후드의 뒷모습을 좀 스포티해 보이게 하는 액세서리 차원이었지만, 따지고 들면 시속 100km 정도에서 미약하나마 한 2-30kg 정도의 다운포스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몇몇 액세서리류 공력 부착물들은 후면 와류를 조금은 줄여주어 전체적인 공기역학적 안정성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만은 없습니다. 자동차 리어 스포일러의 역할은 전면 저항과 후면 와류에 의해 공기 저항이 많이 발생해서 차가 빨라지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진 않지만, 차의 표면에 기압차를 발생시켜 타이어 그립을 얻기 위한 장치인 거죠. 사진은 나스카의 다운포스용 스포일러인데, 넓은 판을 차 표면에 붙여주어 뒤쪽 공기 압력을 올려주는 장치입니다. 리어 스포일러와 유사한 장치로는 리어 윙도 있는데, 리어 윙은 자기 자신이 독립적으로 다운포스를 유도하고 브라켓이나 기타 윙 지지대를 통해 다운포스를 자동차 셰시에 전달해 줍니다. 따라서 윙은 차 표면으로부터 유효거리 이상 간격을 띄어 장치해야 합니다. 반면 스포일러는 차 표면에 붙어 주행 중 차 표면의 기압을 올려주는 장치이죠. 디자인 스케치를 할 때 윙과 스포일러의 차이점을 구별해서 스케치에 반영해주면 좀 더 지적인 디자인 아이디어 스케치가 될 수 있습니다. 1950년대의 항공기 유체역학의 진보 이후 항공기는 모두 에어리어 룰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초음속기 벨 X1은 바디 위드 범프 타입으로 동체 표면에 작용하는 공기의 강한 웨이브를 억지로 이기고 음속에 도달했다면, F102A는 비교적 동체의 요동이 적었었던 거죠. 그런데 음속의 10분의 1, 빨라봤자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디자인에도 에어리어 룰은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이유는 공기라는 물질은 단위 면적당 밀도가 매우 불규칙하고
압축성 유체이며 유동 기체이고 동시에 점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깃발을 들고 뛰면 그 깃발이 공기에 이리저리 치고 펄럭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설픈 자동차의 바디라인은 이러한 펄럭거리는 깃발 같은 공기 운동을 유발할 수 있고, 불규칙하게 돌출한 자동차 표면의 돌기는 공기의 불규칙한 웨이브를 만들고, 이 공기 웨이브는 파동으로 자동차 표면에 전달되어 일정하게 불쾌한 자동차 풍절음을 내면서 차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죠. 이러한 현상은 자동차 바디에 개념 없는 엣지를 디자인하거나 부착물을 불필요하게 많이 장착한 차일수록 더 심해지며 자동차에 불규칙하고 극심한 공기 저항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스타일에서 볼륨을 잡을 때는 운전 공간이 머리 위로 돌출하는 만큼 허리를 잘룩하게 하고, 앞바퀴와 후드는 낮은 만큼 좌우로 퍼져야 하며, 뒷바퀴와 루프의 마무리는 부드럽게 뒤로 빠져줘야겠죠. 그렇게 바디 스케일을 잡으면 사진처럼 됩니다. 제규어의 XJ220죠. 스타일이 물찬 매기처럼 다소 느끼한 감은 있으나 이 차는 바디의 공기 안정성이 뛰어나서 이미 30년 전부터 시속 370km의 속도를 올렸었습니다. 물론 모든 승용차가 시속 300km를 넘기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에어리어 룰은 시속 100km만 넘어도 그 효과가 운전자에게는 감성적으로, 자동차 바디에는 유체역학적 안정감으로 보답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프론트 바디의 형상은 공기 저항을 감소하면서 다운포스를 유도하기 위해 뒤쪽 바디의 다운포스에 비해서는 비교적 단순한 레이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납작하고 뾰족하게 생겼죠. 앞바퀴가 있는 전방 다운포스를 위해서는 프론트 바디의 공기 유입은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화하여 차체 내부 기압을 차체 바깥 기압보다 낮추어야 하며, 내부로 유입된 공기는 유입된 양만큼 전량 배출되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공기관리를 반영한 전방 바디 형상은 다운포스 효과와 브레이크나 기관의 냉각 효과를 동시에 다 얻을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내는데, 일부 잘못된 개념의 자동차들은 차 전방으로 공기 유입 덕트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건 줄 잘못 알고 차 전방에 대형 덕트를 달아 유체역학의 이론에 정반대되는 엔진 냉각 중심의 미련한 디자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강한 다운포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바디 안쪽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양보다 빠져나가는 양이 더 많아 차 내부 기압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도록 공기를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며, 이러한 역학 구조에 실패한 자동차 바디는 다운포스를 얻지 못하고 빨라질수록 붕 뜨면서 타이어의 그립이 약해지고 핸들링이 불안정해지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자동차 유선형의 발달은 초기에는 낮은 엔진 출력으로 빨리 달리기 위한 공기 저항 감소의 주 목적이 있었고, 엔진의 출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오늘날의 자동차 유선형의 개념은
다운포스를 유도하여 타이어의 트랙션을 얻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낭비를 억제하고 다운포스를 통한 주행 안정성을 얻는 방향으로 자동차 유체역학은 발달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기술은 물론이고 바디의 외관 형태조차도 속도에 따라 대응하는 미래형 자동차 디자인도 많이들 상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